하늘나라 일리온. 또 114회입니다. 그냥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코노미스트가 며칠 전 녹음할 때 밤샜다고 했던 자료가 이건데 자료 해놓고서 만약 주식만 온리 보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 없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실적으로는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많이들 도는 자료인데 네. 나라별로 한번 다 체크해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라별로 체크하는 거니까 네. 혹시 나라별로 어떤 경제가 지금 상황인지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들으시고 또 해외 쪽을 볼 때 우리나라에 좀 시사점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일변도냐 아니면 이머징이 좀 돌고 있냐. 결론은 이머징이 좀 돌고 있다. 맞나? 그죠. 예. 그리고 그리고 투자하실 때 너무 그러니까 알주식이 재밌긴 하죠. 국내 주식도 그렇고 알주식 재밌는데 이거를 그냥 내가 어떻게 인도를 투자하고 내가 어떻게 브라질을 투자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미국 주식은 요즘엔 편하게들 하시잖아요. 아니면 한국 주식도 요즘엔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국가 ETF를 사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도가 좋다라고 그랬을 때는 인도 ETF를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식 참고적으로 투자하듯이. 애널리스트는 주식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네. 전략팀은 오랫동안 이걸 해왔는데 최양희 선수 상당히 잘합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안 좋을 때 뭐 그런 거 ETF 네. 쪽으로 잘하는 친구여서 들어봅시다 일단 뭐. 예, 제가 이제 연간 전망에서 한 거를 업데이트하는 내용도 있는 건데 저희 쪽에서 원래 탑픽이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였어요. 황당하지. 러시아 얘기했었어. 들어봐. 올해 연간 러시아가 40% 넣었다. 다들 모르는데 내가 나와서 광혁아 러시아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그랬었는데 우리 인사도 했나 우리? 안 했지? 안 했습니다. 인사도 안 했는데 네. 우리 잠깐 인사할게. 미안 끊어서. 네, 윤쌤 윤조입니다. 했고. 예,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왜냐면 우리 프로데클러가 왔기 때문에 프로데클러가. 네, 안녕하세요. 일리온에서 댓글 담당하고 있는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댓글에서 이번에 최영선 연구원 또 새로 왔잖아요. 그래서 또 그 내용 괜찮고 또 새로 와서 좀 반갑다는 그 말 댓글도 잘하죠. 있어요. 예, 제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막 이렇게 조리 있게 정말 잘하는 것 같다고. 잘해요. 젊은데 네. 저희 하우스가 좀 해서 제가 근데 하여튼 자료도 되게 재밌게 준비하고 있고 지금. 네. 근데 저희가 컴플 때문에 자료를 좀 아쉬운 게 코멘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반도체나 네. 이런 쪽. 근데 계속 저랑은 얘기를 하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내용도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지금. 네. 이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뒤져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양무 연구원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는 저도 많이 서운하죠. 댓글이 좀 많더라고요. 예, 너무 아쉽다고. 제가 줄에 섰던 친구라니까. 예, 그래서 그러게? 그러네요. 최근 예. 이코노미스트 제가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형으로서 줄에 섰는데 형모는 잘 돼서 간 거예요. 투자 쪽으로 직접 가시는 직접 투자하는 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되게 크게 뭐 네. 이렇게 좀 뭐 만들어서 하는 걸로 주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막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했던 말이 참 왜 가냐 했더니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럴까요? 말 끊어서 미안한데 우리 러시아부터 다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가 탑픽이었어요. 연초에 들어보시면 러시아 얘기를 했는데 인도랑 예, 러시아가 탑픽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탑픽을 바꾸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원래 다코스 종목으로 드렸던 게 멕시코하고 브라질이었거든요. 멕시코가 된다면 경제가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멕시코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간과했던 게 멕시코가 대통령이 좌파로 바뀐 거를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너 했었는데 너무 좌파 우파 이런 말 좀 하지 마. 나 근데 프로데클로 와 있지만 피곤해 이제는. 근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약간 진보 쪽 이렇게 표현을 써. 멕시코하고 브라질을 그건 달라요. 알았어. 제가 이제 변명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얘기하는 좌파 우파하고요. 한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좌파 우파하고 그거하고는 멕시코는 완전 결이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냥 좌파 우리가 왜 머릿속에 옛날에 80년대 좌파 있잖아요. 체계봐라. 예. 그런 좌파예요. 멕시코 좌파는 그런 좌파라서 얘네들은 진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참고로 여의도에 좋아하는 술집 중에 옛날에 초상에 걸린 맥주집이 있었는데 아직 있는지 모르겠다. 자유라고. 예. 아니 저는 우리나라는 진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멕시코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설명이 안 돼서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브라질은 우파 대통령 보나사우루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브라질은 계속해서 다크호스예요. 뭐 연금 개혁 10월에 아마 발표 날 텐데 10월에 통과하면은 무조건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제가 약간 이게 못 올라가고 우려가 제일 큰데 지금이면 탑픽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인도입니다. 인도 모디가 잘해?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졌으니까 우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내고 난 있다고 모디가 보고 있어요. 대단히 본 거는 인도가 이번에 법인세 자동차 그때 아마 우리가 바이콜 할 때 다시 한번 말했는데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 인도가. 과감하게 정책을 내놓더라고. 모디는 항상 시장에서 우려가 나올 때마다 과감한 정책이 나왔어요. 천재적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약간 꺾이면 인도가 약간 헷갈려질 타임이었는데. 하여튼 얘기를 합시다. 환율상으로도 인도가 환율이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머징 전체 상황으로 보셨을 땐 6페이지인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이제 반등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경제는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씩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경제 지표가 얼마나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냐 비율을 보는 거예요. 좋게 나오냐 뭐 이런 거. 거기다가 이머징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금융정책 쪽으로도 여력이 꽤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인덱스로 보시면은 요게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빠져가지고 0.507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0.5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요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리스크 인덱스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 국채 아니 소버린 리스크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금리야, 주식 가격, 금리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더 위로 올라갈 여력이 있는 상황이면은. 주식도 상승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FX 캐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흐르고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자금을 더 빼내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라서요.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 이머징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7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 7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머징 통화 인덱스가 약세로 갔던 거 맞아요. 그리고 그 그림이 나온 이유가 달러화가 강세로 갔기 때문인 것도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 우려를 보시면 그림 9번이잖아요. 2018년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교역량 성장률이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급락한 거하고 그림하고 비교했을 때 그림 7에서 보시는 통화 인덱스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급락 수준을 반영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막 엄청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결론적으로 이머징을 완전히 조정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요인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YOY 성장률이잖아요. 글로벌 교역량이 이 정도까지 YOY로 빠져버렸으면요. 이제 슬슬 기저효과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 빠진 거 반대로 들어가면은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있든 말든 YOY가 플러스로 올라가 버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단점이 우리나라 수출 지표도 마찬가지 아니야?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출 지표 이제 수출이 안 좋잖아. 네. 그럼 반대로 좀 좋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안 좋았기 때문에 확 올라오는 타임이 3분기거든. 그죠. 정말 데이터 장난 같지. 이거 뻔한 얘기인데 그때 막상 나오면 시장이 반응해요. 막상 나오면 이거 진짜 제일 알겠어요. 왜 그걸 보냐면 우리가 QOQ나 YOY로 성장률을 테스트 하잖아요. 미국처 연율로 안 보았을 때 보거든 그거를. 맞습니다. 신문에 막 나오면 와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비교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거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걸로 이제 데이터 조작하기 되게 좋고 또 조작이란 단어 말 좋아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그치. 보여주고 싶은 그림을 그러니까 그걸 찾거든. 인정. 우리가 말하고 싶어. 근데 데이터를 찾을 때 기저 낮은 거에서 딱 좋아지는 거 찾으면 이런 게 있어요. $1 환율하고 이제 수출 증가율을 그릴 때요. 수출이 $1 환율이 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단기 시계열로 그리면 되고요. 둘이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려면 장기 시계열로 그리면 돼요. 우리 완전히 우리 노가다 노하우 공개. 그런 식으로 나와서 시간계에 계속 굉장히 달라지거든. 상관계수도 계속 변해요. 그래서 상관계수 구할 때도 다양한 방식을 바꿔가면서 또 극단도 제거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제일 예상을 할 수 있는 시계열로 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진짜로 조작하진 않고요. 8페이지에 봐주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커버하는 국가들이 요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좋은 나라, 이게
경제 성장률하고 되게 애매한 거는 이머징의 OECD CLI하고는 그림이 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 그림 12에서 보시는 것처럼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림 14에서 보시는 것처럼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이제 OECD CLI가 빠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빠지고 있는데도 사실은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OECD CLI를 믿어도 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투자를 할 때 어떤 시선으로 보든지 간에 결국에는 모든 거를 결론은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높은 수준에 있는 국가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같은 경우 9페이지 같은 경우가 그겁니다. 이제 선진국도 완화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림 15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머징 국가들 주요국들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점점 4%를 중심으로 해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 보통 4%가 이머징 국가에서 보면은 목표 물가 수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수렴을 하면은 기준금리에 대해서 금융정책에 대해서 여력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림 17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들을 모두 다 내렸습니다. 그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위기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머징 같은 경우에 미친 듯이 급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경기가 그래도 바닥짓고 괜찮아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 나올 때는요, 이머징이 또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머징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다. 되게 존시스러운 게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 있는 거 아니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퀘스천은 저는 선진국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속 가능성이 언제까지를 기준점으로 하느냐는 질문인 거죠. 만약에 반년 안에 지속 가능성 있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이게 3년, 4년 지속 가능성 있냐? 그러면은 저는 질문하는 거는 그건 도대체 왜 물어보냐고 질문을 하겠죠. 아무도 못 맞춰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고요. 11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인도 안 좋았던 이유 이겁니다. 이 그림 19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해가지고 5%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안 좋은 건 맞는데 근데 경제 성장률이 5%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위기 구간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끔 경제가 안 좋으니까는 욕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냐 하면요. 쓸데없이 2016년에 화폐 개혁하고 막 이러면서 막 문제가 생긴 거다 막 이러는데 그림 20일 보시는 것처럼 유통통화 증가가 화폐 개혁 때 급락을 한 건 맞는데 지금 다 회복했습니다. 다 회복해서 올라가고 이 화폐 개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밌는 그림이 나왔던 게요. 이 그림 22입니다. 인도가 워낙에 지폐를 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하금융이 있었는데 그거를 돌리는 과정에서 화폐 개혁을 해서 그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니까 모바일 뱅킹이나 카드 사용 이런 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결제 시스템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림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가 그때 화폐 개혁할 때 큰일 날 것처럼 했는데 그 뒤에 사실 모디가 되게 결단력 있다는 게 이런 부분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주별로 얘네가 굉장히 단절돼 있었잖아 경제가. 그죠. 인도는 결단력 없으면은 절대로 정책이 안 되게 돼요. 복잡한 인종도 언어도 다르고 막 이런 나라인데. 예. 인도 같은 경우 근데 이게 경제 성장률이 진폭이 정말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머징 다 그런 건가요? 인도가 아니면 특히 그래. 인도가 좀 특히 더 심한 건가 이게? 그래서 예측하시기가 이게 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긴 맞아. 한데.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인도네시아가 좀 특이하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진폭이 조금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인도가 약간 진폭이 있는 게 2014년 말에 이때부터 모디가 취임을 하면서 정책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인도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회계 조작 얘기가 나와요. 인도 경제 성장률에 대한 회계 조작 얘기가 계속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저는 보던 지표 계속 보는 게 예상을 하는 거에는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인도 뭐 안 좋은 그림 보려면은 이런 것들 보시면 산업 생산 보셔도 그렇고 뭐 인프라 산업 성장률 보셔도 그렇고 수출이나 수입 다 별로 그렇게 좋은 그림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돈이 빠져나가느냐 그리고 위기 구간이 오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13페이지 보시는 것처럼은요. 2013년 말에 버냉키가 테이퍼링 쇼크가 왔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프레자일 에잇 국가에 인도하고 인도네시아가 들어갔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재정 수지나 경상 수지를 굉장히 개선한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포트폴리오 투자가 얼마 증가하고 있느냐라는 그림보다는 오히려 외국인한테 이제 개방을 늘려주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도 주식 시장에 돈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직접 투자가 들어오는 게 미래의 장기적인 투자를 측면에서는 낫지 않겠냐라는 판단은 내리고 있는 건데 어찌 됐든지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돈이 빠져나가진 않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페이지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제일 신기한 게 사람들을 생각하면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많거든. 네. 인도 인구 잘 많아요. 몰라요, 이거를. 인도가 진짜 자랑하는 저도 중국이 당연히 많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막 인도 인도가 시장에서 많구나. 자동차 같은 거 하면 소비 효과 엄청난 거예요. 중국이 인구가 12점 몇인가 13.1인가 뭐 그런데 인도가 13.6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추월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인도가 항상 자랑하는 게 그림 31이에요. 인도는 어린애들이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어린애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동 가능 인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 그림이 중국하고 완전히 다른 그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41년까지는 노동 가능 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할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후까지는 증가할 거고 노동시장 완화나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그림 33인데 이 라자흐스탄이라는 지역에 노동시장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하면서 여기다가 제가 안 적어놨나 보네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 평균 그 변화율인데 그렇게 봤을 때 총 생산량의 증가가 라자흐스탄이 압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그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디 정부에서는. 그래서 봐라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산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인프라 측면에서도 그림 34 보시는 것처럼 은행 대출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얘들은 그냥 활동의 액티비티가 올라오고 있는 거지. 네,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대출이 계속 줄잖아요. 네. 뭐 심플한 거거든. 빚내서라도 뭔가 이자 이상을 돈 벌어올 게 생기니까 돈이 느는 건데 이거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막 대출도 하겠지만 굉장히 인구도 젊어져 있고 예. 투자도 활력적이고 이 부분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5페이지 보시면요. 그림 38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프라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인프라 투자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계속 늘리고 있고 하루에 이제 뭐 2014에서 2015년 회계연도가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냐면 이때가 모디가 취임했을 때거든요. 모디 취임 이후에 하루에 깔리는 고속도로가 하루 12km에서 30km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잘 팔리겠지. 하루에 30km씩 계속 고속도로 깔고 있어요. 인도는. 이게 30km가 부산까지 350km인가요? 그러면은 부산까지 까는 거면은 11일이면은 부산까지 고속도로 깔고 거기에 365일이잖아요, 1년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참고로 인도의 칸 어딘가 칸티루프가 어디에 우리 현대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거기 가 있는 현지 공장 사람인데 친척이어서 네. 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 물어보면 야 인도에 가면은 게 길거리에 소가 많이 다니는데 뭔 얘기하는 거야? 대체 아이 가면 뭐야 거기 막 너무 더럽지 않냐? 그러니까 그 속도감이 엄청 빠르다고. 게으른 건 변하지 않는데 인간들이 게으르고 일도 잘 열심히 안 하는 건 맞는데 또 그 사이에서 그 인도가 신분제도가 되게 심하잖아요. 네. 봉건 사회 같은 국가였는데. 네. 경제가 확실히 발전하니까 그 신분 낮은 애들 중에서 돈을 번 애들이 나오는 거더라. 그게 달라진 거더라. 그래서 뭐 그쪽에서도 되게 큰 무슨 뭐라더라 도축업자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도축 우리나라도 백정이 천민계급이었듯이 네. 그런 직업은 정말 카스트 제일 밑에 계급이었는데 엄청 높아졌대 그 계급이.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신분 상승 텐데 그래서 신기하다고 하더라고. 막 여러 번 그때 한번 만나서 얘기들 신기하더라고 여기 듣는데. 모디가 그게 급이에요. 아 모디가?
모디는 모디가- 브라만이나 이런 쪽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뭐냐 그 기사 기업 아니었어? 크샤트리아요? 크샤트리아 그쪽이 아니에요, 모디가. 모디가? 예. 그게 인도 아까 걔는 현장 얘기 듣는 건 난 재밌어서 그래서 야 내가 제일 웃긴 게 우리 인도 가면 전부 다 막 드럼 물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분배만 좋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다. 근데 의외로 그런 공업 도시 근처는 부자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인도는 공직 사회에 카스트 차별 금지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스트 차별을 못 해요, 안에서. 공무원끼리. 결혼 계급 다른 계급끼리 결혼하면 막 죽이고 막 이러잖아. 그런 거는 이제 아직도 시골에서. 시골 동네에서 좀 그러고 있고요. 근데 인구가 진짜 많아요. 진짜 게으르고 인구는 진짜 많고 게으를 수밖에 없대. 더워서. 아니 더워서 도저히 인간이 일을 할 수가 없대. 근데 그 깝하게 더운 거 있잖아. 예. 로스앤젤레스 말고 LA는 뜨겁잖아 그냥. 네. 여기는 그냥 후덕지근 후덕지근. 거더라. 인도네시아 가보니까는 사람들이 누워있다는 소리가 뭔 소린지 알겠어요. 네. 16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림 41번.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도도 문제가 유류 보조금이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음식료나 비료에 대해서 보조금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보조금을 줄인 돈을 가지고서는 계속해 가지고서는 도로 깔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인도 세금 수입 중에서 아까 GST나 이런 건 왜 영향을 못 미치냐라고 하지만 2017, 18하고 2018, 19 보시면요. GST 세금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익숙한 거예요. 뭐 당연히 뭐 서비스하고 굿즈에 텍스 붙는 거 단일화된 거 당연하다라는 개념인데 인도한테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당연한 게 아닌 거를 당연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1, 2년 정도 경제 성장률 빠진다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인도는 그냥 계속 사셔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7페이지에 그림 43 보시는 것처럼요. 정규직 숫자가 2019년에 압도적으로 올라가요. 정규직 숫자가 압도적으로 올라가는데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밑에층 사람들이 연봉을 못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는 정규직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표 1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까지 이제 들어가는 회계 그 예산안이에요. 그걸 보시면은 증가가 운송 인프라 쪽도 그렇게 나쁘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운송 인프라하고 도시개발 쪽으로 합쳐서 보시면은 한 10% 정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농촌하고 농촌경제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농촌하고 농촌경제 쪽이 왜 그러냐면은 모디가 메이크 인 인디아나 이런 제도들을 하려고 그러면요. 사실은 농촌에서 반발이 너무 세요. 농촌에서 반발이 너무 세서 못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거 살살 사탕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사탕 던져주면서 반발을 이제 조금씩 무마시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정책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려는 정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가 올해 주가가 어땠지? 주가는 조금 올랐어요. 별로 재미없었던 걸로 아는데. YTD로는 조금 올랐는데 지금부터 사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러시아는 연초에 강하게 말씀하셨던 거고. 네, 굉장히 높았는데 유가 상승하고 러시아는 비슷하게 따라가요. 근데 지금은 약간 유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러시아는 뭐 뒤에서 말씀 안 드릴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노드스트롬 2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독일 쪽으로 LNG 파이프라인 연결하는 게 굉장히 기대를 받았었어요. 올해 초에. 근데 2019년 7월쯤 돼가지고선요, 그 얘기 나온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 파이프라인 연결하는 관련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쉽사리 연결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우려들이 반영되는 구간이라서 조금 뒤로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 그래서 뭐 위기라고 그러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타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8페이지 봐주시면요. 리버 없이 쫙 갑시다 오늘은. 재밌으니. 미중 무역 분쟁 생각을 해보셔도 뭐 모든 나라가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에서 분명히 수혜를 보는 국가들은 존재하고요. 중국의 수출 감소로 인한 수혜를 보는 국가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요 나라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8페이지 한국이 대표적으로 손해를 보는 나라예요. 일본하고 한국 같은 나라들이. 그러면 18페이지에 그림 47 봐주시면은 중국이 줄어드는 그 중국에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만이 아니라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이제는 임금이 올라가지고서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줄어들 때 그걸 누가 먹느냐라는 그림에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먹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베트남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를 보시면은 왜 베트남을 제2의 중국이라고서는 얘기하는지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페이지 봐주시면요. 아까 차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림 48인데 인도네시아가 참 특이하게 성장률이 안 변해요. 성장률이 거의 5%에서 그냥 옆으로 기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모디하고 조코이는 동시에 집권을 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201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냥 5%에서 지켜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가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림 50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매 판매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닌데 정부에서 이 21페이지에 그림 52번 봐주시면요. 소비나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과정에서 이 정부의 세출이 늘어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뭔가가 조금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고정자산 투자 아니면 정부 세출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막아내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로 소비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림 54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이 빠진 부분도 자산 가격이 빠진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원래 인도네시아가 여소야대였어요. 여소야대 정국이라서 문제가 좀 정책을 펼치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22페이지에 그림 59 봐주시면요. 총선이 끝나면서 당이 이렇게 많아? 예, 당 많아요. 원래 인도도 당 100몇십 개 있어요. 맞아. 인도도 다 연정해서 이렇게. 예, 당이 많아요. 근데 이 조코위 짙은 파란색 보시면요. 조코위가 원래 과반을 못 차지했었는데 조코위 지지정당이 과반을 넘겼어요. 이번 총선에서.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정책이 하원에서는 그냥 통과될 수 있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그린필드라는 건 뭐냐면은 이 그림 58 봐주시는 것처럼 직접 투자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갔을 때 M&A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인도네시아에 직접 공장을 짓고 인프라 시설을 건설해서 생산을 하는 거를 그린필드 투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2016년에서 18년 평균적으로 그린필드 투자액 보시면은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외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기들이 그러면은 기업이 많이 들어가면 인프라 깔거든요. 자기들 물류나 이런 도로들도 자기들이 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뒤로 빠질 만한 여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하나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23페이지의 그림 62인데 올해 이제 확정했습니다. 그 보르네오 섬으로 수도 그러니까. 이전하겠다고. 이거 세종시 비슷한 건데 세종시보다 굉장히 큰 규모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수건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 섬 있잖아요. 그 안에 인구가 한 1억 명? 거의 엄청 거의 다 사니까. 50%니까 2억 6천 중에 1억 3천 명이 살고 있거든요. 50% 이상 사니까. 예, 그러니까 섬은 크지가 않거든 그게. 근데 그게 매해 그래서 침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바섬이 제일 큰 섬이 아닌데 거기 다 살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지. 길도 더럽게 많이 막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르네오 섬으로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근데 재밌는 게 조코위도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더라도 얘네들이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까지 계획이거든요. 그 다음엔 또 2024년부터 수도 이전을 해야 돼서 비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얘네들이 2024년까지 인프라 투자가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인프라 투자가. 그래서 엄청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가 뒤로 물러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정책 연속성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거라는
있다라는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저는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국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은 뭐 좋죠. 베트남 나쁜 근데 워낙 그림은 한국 사람이 아닌데. 많이 가 있어가지고 2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뭐 경제 성장률 높은 편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25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 67. 이제 베트남이 최빈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성장을 했어요. 왜 MSCI EM도 들어가냐 마느냐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국제기구 그러니까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주는 ODA는 그 혜택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ODA 액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ODA는 뭐냐면은 국제 원조예요. 국제 원조로 들어가서 인프라 투자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자율이 거의 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데 이거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 68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 성장률은 그래도 되니까 기업에서 들어가는 FDI가 이제는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자 비용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멕시코는 전 이제 대통령 바뀔 때까지는 뺄라고요. 탑픽에서 선호 종목에서 빼려고 그러고요. 멕시코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빼려고 되게 안 그러는 거고요. 좋아졌더라고 진짜. 이 그림 71, 72, 73, 74 다 보시면은 성장률 빠지고 소비 빠지고 정부 소비 빠지고 고정자산 투자 빠져요. 이게 문제인 건데 저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거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전 대통령이.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기로 했었는데 그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을 엎어버렸어요. 엎으면서 차라리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시켜줄게 그랬는데 정부 지출도 없고 인프라 투자도 안 해요. 이게 지금 무슨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 그림이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이분이 되게 젊은 대통령 아니야? 예. 그리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청년 결백을 강조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재정 건전화도 강조하고 그러는데 경제에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래서 이게 뭐냐? 제일 문제는 뭐냐면 오브라드로가 사실 멕시코라는 곳은 우리가 그 미국 동부만 서부만 가봐도 히스패닉이 다잖아. 그게 다 멕시칸들인데 예.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그죠. 아니,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서. 멕시코는 미국의 의존적인 국가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29페이지의 그림 85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의 최대 장점은 미국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일해가지고 멕시코 네. 경제에 돈을 갖다 달라 넣는 거거든.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좀. 멕시코 내부의 기업들 다국적 기업이 많은 이유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기가 가까우니까 그런 거고 멕시코에서 미국에서 멕시코로 돈이 들어오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미국에서 돈 번 노동자들이 돈을 송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하고 거의 붙어 있는 경제다라고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미국하고 너무 반미주의예요. 반미주의에다가 거기다가 또 정권 자체는 국영기업은 민영화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청년 결백하면 뭐예요? 그거야 뭐 의미 없는 거고요. 멕시코 사람들이 잘 살게 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 대해서는 선호 종목 좀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든지 멕시코 대통령이 바뀌든지 둘 중 하나가 될 때까지는 좀 뒤로 물러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브라질은 좋습니다. 브라질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얼마나 교과서적으로 펼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지금 브라질이에요. 생각보다는 되게 웃기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브라질 경제 성장률 2분기에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 나왔고 소매 판매도 반전 나왔고 외국인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에서 나쁜 그림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PMI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PMI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기도 해요. 이런 국가들 이머징 국가 중에 거의 없거든요. 뭐 다른 나라들 선진국이나 이머징 다 보시면은 서비스 PMI는 위쪽에 머물고 있는데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0 밑으로 내려가 있다거나 이런 그림들이 많은데요. 브라질은 서비스업도 괜찮고 제조업도 괜찮은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림 95입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내려갔어요. 사상 최고치로 내려가 있어서 여기서는 옆으로 흐른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사업이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금리 부담이 적다라고서는 생각하는 구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연금 개혁만 넘어가면은 성장 정책에서는 거의 정석적인 플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성장률이 지속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남미 보면 근데 참 그 좀 아니 예전에도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다들 상태가 안 좋은 나라들 같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가냐고. 주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심하지. 환도 그러니까 지수 심하고. 상승률은 또 되게 높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올해 많이 빠진 것도 근데 있어요. 아르헨티나도 한참 막 올라가지 네.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 너무 이렇게 안 어려워. 좋은 나라인데 투자하기- 한국보다 왜 좋냐 이거죠. 한국에서 상승률이. 그 변동성이 크니까 예. 한국에서 이제 PB들이 팔기 좋은 상품이 브라질 뭐 이런 쪽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심하니까. 한국도 왜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2004년 5년 막 이렇게 지나갔을 네. 때 막 그 주가 지수 500 밑으로도 막 맞아요. 내려갔다가 예. 그게 막 1000 몇백까지 네, 뚫고 그죠. 올라가고 예. 그건 100%거든요. 예. 그거랑 비슷한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성이 크니까. 얘네들이 이제 지금의 한국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동유럽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거의 유가로 이익 보는 나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폴란드 경제 성장률 굉장히 높습니다. 헝가리하고 폴란드는 그냥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폴란드 경제 성장률 좋다라는 거를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요. 공장이잖아, 거기가. 그죠. 그러니까 독일의 자동차 생산을 폴란드에서 체코랑 폴란드가 많이들 해요. 공장이야. 그래서 예, 체코도 하죠. 체코, 폴란드, 헝가리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특색이 다른 것뿐이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저는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폴란드가 이렇게 좋다면은 사실은 독일에서 자동차 생산을 뒤로 미루지 않았다는 소린데 그 얘기는 독일에서 지금 제조업 지수가 안 좋기는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지금부터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에 선행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해왔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 않아? 잘 모르겠어 유럽 쪽.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유지영 연구원이 자동차 좋다고 그랬거든요. 유럽에서.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인도가 정책을 내면서 요번에 나온 게 자동차 관련된 인도는 소매 판매의 대부분의 프록시 지표를 자동차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아쉬운 게 우리가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그때 네. 막 인도 하자마자 흥분해서 막 내가 제목 그냥 현대차 사자로 달라고 그랬잖아. 그게 왜 그랬냐면 너무 크거든 인도가 그래 버리는 거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지. 그러니까 2018년에 현대차나 뭐 이런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이 깨졌던 이유가 유럽에 하고 인도의 자동차들이 판매가 계속 급락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응하는 정책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도 쪽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소매 판매를 돌리려는 거를 모디가 아까 왜 모디 되게 과감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디가 정책을 내놓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YOY 측면에서는 분명히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그림이 그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케이. 뭐 다 얘기한 것 같고 어때요? 재밌지 않아요? 네. 이걸 보면 글로벌하게 지금 뭐가 요 섹터들도 약간 그러니까요. 감이 오거든. 예. 지금 나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또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급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정리가 정리됐고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최강 이코노미스트 할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방송 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리언